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 9월 1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마이 TV 생중계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의를 보시고 계실 텐데요. 김종대 본부장께서도 굉장히 유심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오가고 있겠죠? 예. 추 장관,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아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은 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네. 아주 그 뭐 무차별 공격을 네. 정경도 국방장관한테 하고 있어요. 네. 인사청탁이라고 우기는 거죠. 인사청탁이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정 장관이 그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이 화면에 비치고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제기된 지가 음, 제 기억으로 올 초였던 것 같은데 벌써 한 7, 8개월 지난 문제 아닌가요? 예, 이제 3월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죠. 네네. 예, 그러면서 바로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달수로는 지금 6개월, 7달째, 네, 7달째, 예, 7개월째 되고 7달째 있는 논란이고 8달 때죠. 달수로는 네. 한 6개월 기간 동안에 8달에 걸쳐서 네. 예,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면 될수록 상당히 이 문제가 이제 국민 감정에 굉장히 어떤 그 치명적인 어떤 그 독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정치권에서의 싸움이야. 뭐 여기서도 지금 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신 분들은 저건 정치 공세다. 네. 또 괜한 어떤 사법제도를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성 그 공격이다. 네.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또 법무부 장관이 탄핵해라 검찰이 뭐 수사를 하는 건 못 믿겠다 특임 검사를 임명하자 뭐 여기까지 이제 배가 산으로 네. 가는 걸 개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것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분위기라면 또 하나의 어떤 그 큰 강물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 민심의 강물인데 예. 이제 서서히 좀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고생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청춘을 이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어떤 많은 병사들 또 이전에 군에 다녀오셨던 분들 또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추 장관이 자꾸 나 법 위반한 거 없다 네. 이러면서 버티는 모습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판단 문제, 법 위반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이거에 어떤 대응하는 과정, 그추 장관도 그렇고 또 여당, 또 정부의 태도가 좀 국민 정서, 그 민심과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과 예. 지금 그 민주당의 지지율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 진영 논리로 부각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좀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진영 논리에다 이제 또 다른 논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저는 방송에서 지난주에 그것도 네. 초에 네. 추 장관이 빨리 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유감 표명을 하고 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조금 더 성찰하지 못했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 네. 네. 왜냐하면은 그 아무래도 뭐 지금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추 장관이 아닌 제3의 뭐 보좌관이라든가 네.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끼어 있고 또 휴가 연장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그 당시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혹들이 불거졌을 때 네. 이게 사실은 검찰에서 규명할 거지만 네.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때 군인대 생활이라는 우리 청년들의 많은 아픔과 상실감이 자극이 됐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게 나서서 위로하고 사과하는 게 맞겠다. 네. 이거는 정말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처한 특별한 현실. 그 모든 청년들이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것과 그 군대 간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 가장 단절의 아픔, 네. 또 상실의 아픔이 누적이 된 우리 청년들에게 아직은 슬픈 기억으로 다가오는 이런 어떤 정서를 존중해야 된다.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그 뒤에 민주당 의원들 대응을 보니까
우상호 의원은 카투샤 편한데요. 거기서 휴가 좀 더 갔다고 해서 원래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휴가 더 가도 더 편한 그런 거 말씀 왜 하는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진짜. 전방에 가면 네. 100배 더 고생해요. 그분이 네.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셨거든요. 네. 그걸 가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건지. 본인이 전문에서 아니, 왔는데 듣는 저도 좀 신경질 나고.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군대 안 간 사람 많다. 김남국 의원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본인들의 책임 예. 있는 논리를 좀 내세워 진솔하게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유감과 사과를 먼저 해서 조금 더 사태를 축소시킬 수 있는 진정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았는데 네. 계속 민주당이 불을 지르는 걸 보면서 전 이해가 안 가요. 누구를 상대로 하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 뭐 말은 이게 누구를 상대로 하는 말인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많이 좀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좀 그거 많이 안타까운 겁니다. 드는데 예. 그렇지만 뭐 최근에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 이거 반드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진영 논리, 정파 논리에 초월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런 국민들도 이렇게 좀 똑같은 같이 거예요, 아우면서 보면은. 같이 보면서 발언이나 정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진영 논리가 심해지면서 이게 지금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일제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걸 여당이 저는 야당의 정치 공세 초토화 전략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저건 제가 보기에 아주 트집 잡기 어떤 맹공을 퍼봐 초토화하겠다는 흠집 내기에 다름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응에 특히 마지막에 정청래 의원이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네. 추미애 장관 아들은 충분히 평창의 올림픽에 통역병으로 갈 실력이 됐는데 네. 제비뽑기에서 떨어진 거는 역차별 당한 것이다. 네. 아니 제비뽑기는 운입니다. 운. 그게 왜 차별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카투샤 병들은 대부분 영어의 기초는 다 할 줄 알아요. 네. 누가 가도 상관없다고 전 봐요. 그런데 그것을 추 장관 아들을 안 보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것은 역차별이다. 충분히 갈 수 있는 병사를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그러니까 말은 좀, 해서는 예. 안 되는 말이에요. 네. 이걸 해가지고 뭘 위해서 이런 말로 해가지고 염장 지른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염장의 어원 아세요? 뭐죠? 염장 지른다는 말 뜻은 아실 텐데 그 네. 염장이 왜 염장이냐고. 네. 장보고를 암살한 자객이 염장이에요. 그래요. 예, 해상왕 예, 장보고를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 죽였어요 칼로 네, 예. 자객이. 예. 그 염장 지른다 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거기- 와서 옆구리에 칼로 쑤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 어원이 거기 어원이거든. 염장이 그 자객 이름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어제 보면 그게 저기 그 정청래 의원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진정성 있는 걸 전달하는 이런 어떤 그 부모의 마음과 책임의 자세로 야당의 정치 공세를 그 당당하게 막아내는 좀 이런 역할이 아니라 옆구리를 칼로 콕콕 씻을 때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정치인들도 뭔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해야 네. 언론에서 좀 크게 보도되고 또 존재감이 부각되는 음, 이런 것들이 뭐 하루 이틀 벌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만 이번에 추미애 장관 그 아들 군생활 논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거듭 확인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좀 차분하게 문제를 짚어보고 좀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목소리보다는 뭔가 자극적인 얘기, 진영 논리에 갇혔고 뭔가 자극적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서특필되는 이런 쪽에 너무 좀 그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네. 뭐 우리가 뭐 이게 정치 평론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게 더군다나 이제 군대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평화로에서 잠깐 또 짚어봤는데요. 이제 좀 본 주제로 좀 넘어가서 네. 오늘 그 우리 평화로에서 준비한 게 이제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또 밥 우드워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자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기자 아주 좋아합니다. 예, 예. 롤 모델.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언론인이었을 때 롤 옛날에 디펜스 21이라는 잡지를 창간할 때 네, 제가 편집장으로서 제 롤모델을 밥 우드워드 같은 네,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해보자. 네. 탐사 보도의 가장 교과서 같은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걸 흉내내는 책을 몇 권 썼는데 그게 그 노무현 시대하고 저기 그 서해 전쟁 네. 이런 책들은 밥 우드워드의 그 탐사의 정신 그거를 롤 모델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 우드워드는 이번에 그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경로 영어로 경로, 얘기하면 이제 레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책은
Fear. 예, 공포. 공포. 그 이제 후속작이었는데 네. 이 책의 특징이 일단 현지 대통령인 트럼프를 음. 무려 19번 인터뷰를 했죠. 19번입니까? 예, 그러니까 19번 했는데 마지막 인터뷰 내용은 책에 실지 못했고. 그래서 예, 18번을 한게 이제 실렸고. 음. 또 그 전에 나왔던 그 공포 피어에도 보면 거기서 가장 많이 등장한 나라가 노스코리아였거든요. 압도적인 빈도수로 노스코리아가 저 나왔었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이번에도 노스코리아 특히 김정은이 네, 위원장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27번의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와, 많이도 뭐, 주고받았네. 그 중에 두 통은 트럼프가 왜 자랑하듯이 공개를 한 적이 있었죠. 네. 예, 예. 음. 근데 공개되지 않은 25통의 편지를 이번 책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해. 네, 화제가 되고 어마어마해. 있어요. 예. 그런 어떤 그 현지 대통령의 접근에서 사실 그 국가들 정상들이 오간 그 친서는 그 대비 국가 기밀급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또 그런 신뢰가 있어야 좀 솔직한 얘기를 또 편지를 통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무독으로 공개가 되면서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한때는 뭐 러브레터라고도 했고 네, 그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트럼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의 어떤 그 우정과 신뢰는 마법의 힘을 발휘하여서 네, 정말로 이제 영광스럽고 찬란한 미래로 나아간다는 네. 이런 어떤 그 어디 옛날 신화에나 나올 법한 네. 굉장히 저 서사적인 표현을 구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유행가 가사처럼 이제 그대여 변치마오 어, 계속 서로 강조하는 뭐 이런 어. 그 내용들이 구절 나오는데 음,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논란이 된 게 핵무기 80개 를 둘러싼 논란이 좀 벌어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이 우드워드의 경로라는 책을 보면은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작전계획 5027 이를 검토하고 연구했다. 근데 그 네. 작전계획 5027은 핵무기 80개 사용 계획이 포함된 공격에 대한 반격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영어로 기술돼 있었어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조선 뭐 동아 중앙 이런 메이저 언론에서는 미국이 80개의 핵무기를 북한을 상대로 해서 사용할 계획을 검토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한겨레에서 원문을 입수해서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오욕한 거다. 오역했죠. 80개 핵무기 사용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란이 좀 벌어졌어요. 네. 논란이 벌어졌는데 음. 일단 여기서 좀 짚고 가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이거 관련해서 국방부나 청와대에서는 작게 5027에 핵무기 사용 계획 자체가 없다. 없죠. 이거 팩트입니까? 예,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예요. 예, 왜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과거에 청와대 또 국방부 예.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셨으니까 이런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건 팩트다. 예, 팩트죠. 없어요. 그러니까 5027에 핵무기 사용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게 이번에 처음 밝혀졌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역입니다. 오역이다. 오보다. 오역도 아주 수준 낮은 오역입니다. 수준이 낮습니까? 수준 낮은 오역이에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려운 영어가 아니거든요. 네. 그 한겨레 신문에 원문이 다 나와 있는데 네. 북한이 80개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고 네. 그걸 사용하는 전쟁일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작전 계획을 검토했다. 이 내용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영어로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네. 근데 우리가 미국이 80개의 핵무기를 북한에 쏜다. 네. 아이, 그리고 상식이 있지 그래. 말 그대로 안보를 또 강조하는 보수 언론이 그 정도의 심한 오역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뭐 말 다 하는 어떤 찌라시 신문이지 거기에다가 저 작전 계획 5027이라는 것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5015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드워드 책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5027은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반격을 가해서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는 네. 즉 사실상의 무력 통일까지 추구하는 계획이고 5015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정밀 타격 계획 이것도 업데이트돼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2시간 전에 이걸 아마존 킨들에서 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원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5027은 한미 연합사의 작전 계획이고 예, 뭐 한미 연합 사령관이 무슨 뭐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사실관계 맞지 않는 건데. 음, 근데 이것 관련해서 그 미국 시간으로 어제 음, 전략사령부 사령관인 그 리처드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5027에 그 핵무기 사용 계획이 포함되냐? 음, 그러니까 이 미국 전략사령관의 답변은 작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음, 다만이 또 이제 그 아주 묘한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 공약을 유지해 왔고, 예.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미군은 명령이 하달되면 그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근데 확장 억제는 주로 핵 부분을 의미하잖아요. 네. 예. 자, 지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금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좀 기초적인 걸 설명드리면은 작게 5027은 작전 계획 5027, 네. 영어로는 오퍼레이션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줄여서 오플랜이라고 해요. 네. 오플랜 5027의 오자가 한반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미국의 11개 전 세계 전구가 있어요. 전쟁 그렇죠. 구역이라는 네, 네. 얘기인데 그 중에 한반도는 5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모든 작전 계획은 5027, 5026, 5029, 네, 5030 이건 한반도 전구라는 뜻이고. 네. 근데 그 작전 계획은 그대로 작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작전 계획대로 전쟁하는 건 아닌데 네. 미리 가정을 세워놓고 연습을 하기 위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매뉴얼대로 뭐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우발적인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2017년 상황은 그 북한이 그 핵실험에 의해 가지고 화성 14호하고 15호 미사일 네. ICBM을 발사한 해입니다. 그렇죠. 그때 평창 올림픽 전인해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한반도 긴장이 몹시 고조됐는데 그 당시 언론을 보면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북한이 자꾸 전략적 도발을 하니까 국방부와 합참에 군사 옵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렇죠. 예. 그걸 나한테 가져와라. 군사 옵션을 네, 가져와라. 이런 보도가 많이 나갔고 제가 국회의원 하던 국방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국방부나 합참은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질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죠. 예, 그게 문제의 네. 본질이에요. 뭐 코피 작전이 이런 것들이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그걸 파악도 조차 못하고 있었던.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신간을 낸 바브두워드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기존에 이제 작전 계획 5027이 있었고 그때 5015로 변환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전 계획이 5015가 나오면서 27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어떤 그 중간 과정을 취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501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 5027에서 먼저 공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반격을 하고 네. 이런 어떤 그 순서 단계론이 폐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 방어하고 언제 하냐 동시에 하고 또 북한이 공격할 징후가 있으면은 미리 선제적으로 제압해 버리는 네. 네. 예, 이런 어떤 계획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5015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을 검토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면 어떻게 사전에 제압할 거냐. 이런 대목에 해당 내용들을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미국이 단독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정부에서.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옵션이 검토가 됐더라고요. 그 어. 우도대 책에도 나오고 또 다른 또 관계자들의 그 진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 이제 두 가지 옵션이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을 때 발사대를 파괴하는 옵션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싸리 북한 지도부를 정밀 타격하는. 예, 이게 이제 5015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다라고 하는 게 우도대 책에 나오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재미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력 시위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덤퍼드 합참의장이 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명령을 하달하죠. 미국의 힘을 좀 보여줘라.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에이템키스 지대지 미사일을 동원해 가지고 주로 이제 북한의 동해안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이제 미사일을 갖다가 몇 번 시험 발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한테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까부지 마라. 너희들 자꾸 오버 액션하면 이렇게 오버하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준 거죠. ATACMS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ATACMS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대지 미사일이요. 예, 지금 한 300km 나갑니다. 예. 근데 북한이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이 뭘 쏘면은 바로바로 알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자기 바로 앞바다 뭐 영해는 아닙니다만 영해 근처에 바로 뭐 미국이 미사일을 갖다가 막 떨어뜨려도 북한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주려고 미사일을 쐈는데 북한은 정작 모르는. 그래서 매티스가 이 다음 액션 플랜을 뭐로 가져가야 되냐. 그거 이제 좀 그래서 그 고심이 많았다는 얘기가 네. 밥 우드워드 책에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책에서 표현을 했지만 일종의 북한은 안대를 쓰고 있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투명하게 다 알면은 아는 게 병이 된다고. 모르는 게 약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군사력이 굉장히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북한의 그 미사일은 쏜 사람도 어디 가서 떨어지는지 잘 몰라. 포나 미사일이. 네. 그러니까 쏜 사람도 모르는 미사일.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있으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정밀하게 저기다 쏠 거야 하면 거기 가서 맞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모른다. 그러면 겁을 안 먹고 협박이 안 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또 북한이 무서운 측면이죠. 이게. 이게 그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정보력, 이 탐지 능력의 불균형은 갈수록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그 북한의 레이더 몇 대 놔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좀 전략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북한한테 그걸 좀 뭐 알아야지 쟤네들도. 아니 그러니까 그죠? 이게 공포의 균형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그 눈과 귀를 우리가 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북한에 대해서 이건 아니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런 어떤 군사력 균형 이게 하나의 세력 균형이 오래전에 사실상 와해돼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대목이 또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연합 전력은 일종의 좀 고성능 망원경을 갖고 이제 북한을 계속 속속 들여다보고 있고 네. 북한은 사실상 안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로 대표되는 어떤 공격력은 계속 배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좀 그렇죠. 불균형, 이 불안정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게 그러니까 작년 2019년이죠. 그러니까 2월달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럴 때 6월 10일 날 작년 6월 10일 날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편지 보냈는데 아주 구구절절하네요. 네. 당신과 나 사이의 이 마법의 힘으로 두 나라 사이에 조성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또 만나자. 그런 어떤 거의 뭐 이제 아주 그냥 그 연설을 방불케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고 그 트럼프가 오케이 만나자. 그리고 나서 왜 그 6월 29일 오사카 G20 정상회담 할 때 서울로 오기 직전에 트럼프가 트위터로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나 서울 가는데 한 2분 정도만 시간 내줘. 그래서 우리가 뭐 바쁘면 뭐 긴 얘기는 못 나눠도 한 2분 동안 say hello 안녕. 보고 싶어. 뭐 이 정도. 무슨 연인 사이 같아. 예. 그래가지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극적으로 극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저는 사실 이때가 지금까지 보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할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6월 30일 날 그렇게 판문점에서 아주 그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상의 케미를 연출했던 트럼프와 김정은이 관계였는데 그해 8월 5일 날 작년 8월 5일 날 김정은이 열받아 가지고 트럼프한테 편지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받아본 편지 중에 가장 긴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편지의 핵심적인 요지는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솔직한 생각을 얘기해도 될 때가 됐다. 네? 솔직한 나의 감정을 얘기하겠다. 당신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미 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근데 지금 뭐 8월 11일부터 군사훈련 한다고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힘든 과제들을 갖다 과업들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 네. 그 이후로 사실상 두 사람의 이제 이 우정이 배신으로 끝나게 되는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의 뭐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얘기들도 들립니다만 네. 일단 그 우드워드 책을 놓고 볼 때 작년 6월 10일과 8월 5일의 편지 네. 거기에 담긴 그 김정은의 어떤 아주 그 널뛰기에 가까운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생각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한반도는 여러 번 교착 상태로 갔고 지금도 교착 상태란 말입니다. 네. 그 실무 회담을 해서 단 한 번도 뭐가 성사돼 본 적이 없어요. 북미 간에는 네. 공무원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뭐가 깨졌다고. 네. 그런데도 이 한반도 상황이 파국으로 가지 않은 것은 정상 간의 외교가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상 외교가 파국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마지막 끈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잡아주는 끈. 네.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뭐 했다면은 그 관계에서 여태까지 어떤 그 파국과 어떤 그 참사를 막는 하나의 그 작동하는 기제가 있었던 거고 실무회담 다 깨지고 뭐 교류 다 깨지고 뭐 또 주변에서 방해하고 그러나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연서에 가까운 그 관계 네. 이런 게 잡아주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까지는 큰 긴장이 조성되지 않고 온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게 끝나가고 있다면은 만일에 지금 미국 대선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고 있다면은 지금쯤 북한은 이제 더 혹독한 시련과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이것이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북한이 미국을 잘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측면이 또 그 다른 편지에서도 김정은이 단계적 해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단계적 해법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그 비현실적인 접근법인 거죠. 왜냐하면 단계적 접근이 성공하려면 미국이란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를 간절히 원하고 또 70년 동안 적이었던 북한과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건 뒤집어 말씀드리면 미국의 주류는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선호해왔잖아요. 현상 유지를 선호해왔던 이런 어떤 주류의 반격에 굉장히 노출되기 쉬운 방법이 단계적 접근인데 계속 김정은이 이제 단계적 접근을 고수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은 유일지배 체계니까 지도자가 결심하고 결정 내리면 뭐 상황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렇게 합의한 거니까 정상 간의 합의니까 이게 그대로 이제 이 두 사람의 케미가 70년 묵은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데도 이거를 이제 마법의 힘이 되겠지 이렇게 믿었는데 트럼프 따로 미국 따로 그래서 그 작년 8월 5일 편지 이후로 북한의 논조를 가만히 보면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사적인 관계와 북한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구분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에 현혹돼 갖고 국사를 그리시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그 미국한테 좀 농락당했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한 거죠. 북한이 강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래서 10월달에 뭐 북미 간의 큰 어떤 이벤트가 또 뭐 오지 않겠느냐. 그 전에 유엔 총회 김여정 그 북한 노동당 그 부위원장이 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외교에서 뭐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뭐 그런 건 100% 뭐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두 사람의 2017년부터 시작된 이 두 사람의 어떤 이 치정국에 가까운 이런 상황들 갖다 좀 복기를 해보면 북한이 미국한테 좀 당했다 이런 인식이 아주 굉장히 좀 강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반면에 당하지 않았다. 네. 여전히 제재는 빈틈없이 가고 있다. 이러면서 또 과시적인. 그렇죠. 이런 태도는 대조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드워드하고 인터뷰할 때도 트럼프가 강조한 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드워드가 당신 김정은한테 속은 거 아니냐, 김정은의 위상을 너무 높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화를 버럭내면서 나는 북한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받아왔지만 북한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외에도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지간에 가장 우리로서는 이 국제 관계에서 어울리지 않는 마법의 힘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을 통해서 작동되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그 정상 외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로서도
이거는 트럼프와 김정은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관계. 네. 서로 애정 어린 말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아주 그 독특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이게 파국을 막아주는 끈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뭐랄까 우리 기존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미국에 당했다고 하면서도 싱가포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환대해 준 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굉장한 호강과 그럼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는 예.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국제 무대에 나름대로 그래도 진출을 했고 미국 대통령하고 담판을 했다는 북한식의 또 위신의 한 부분이 여기서 하나의 자기들의 어떤 경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경로에 의존하게 만드는 이러면서 정상 외교 탑다운식 외교는 계속 유지해 나가려는 의도는 보여진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게 문제 해결을 하는데 탑다운 정상 외교로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도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은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밑에 참모, 여론 또 여야 정당 이런 어떤 그 공공 외교가 우리나라 굉장히 좀 뭐랄까 부실하다 그럴까 아니면 약하다 그럴까 이 미들 파워 중견 국가로 가는 나라의 외교치고는 너무 정상 외교에만 의존하면서 그렇죠. 예. 협소한 길을 찾아낸 게 우리로서도 지금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이제는 공공 외교의 시대, 퍼블릭 어페어로 네. 좀 시야를 확장하면서 단순한 촉진자를 넘어가지고 좀 폭넓게 여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국격과 역량 이런 게 결국 준비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외교라도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책도 그렇고 얼마 전에 나왔던 존 볼튼의 뭐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네. 예. 이런 책도 그렇고 이런 걸 우리가 또 너무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뭐 보수 쪽에서는 일단 문정부를 갖다 공격하는 소재로 삼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좀 정부나 정부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선전했냐, 선방했냐 이렇게 좀 자화자찬하는 또 근거로 삼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 외교가의 좀 빈 구멍이 너무나도 컸다. 좀 라는 컸다고 점이, 봐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간의 외교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존 볼튼의 책을 보더라도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둘러싼 논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논쟁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책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벤트, 북미 정상회담의 퍼포먼스로 왔다. 이런 어떤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정책 논쟁, 주로 정책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무진, 참모진들이 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실무진은 주로 법규를 따지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도 역시 그 정책 논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책임, 네. 주로 법과 절차 이런 건데 주로 매몰된 경향이 있었고 네. 진짜 정 대표가 그 지적한 건 뭐냐면은 하나의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기 생존 전략을 하나의 어떤 장기적 비전과 구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탄탄한 준비를 통해 상대방에게 접근해 나가는 네. 이런 자세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기 성과 그다음에 퍼포먼스 그러면서 자꾸 과시적이고 뭔가 한꺼번에 문제를 다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 편집증적인 거 결국 이런 것들이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먹혀들지 않고 계속 겉바퀴를 돌면서 네. 교착 상태로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이런 어떤 그 좀 스토피드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가장 결정적인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실책이라고 할까요? 좀 그 잘못된 선택이 바로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판문점 회동 이후에 그러니까 그 하노이 노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바라고 하는 좀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는 반면에 6월 30일 판문점 이후의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상황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왔었는데 그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은 한미 연합훈련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이걸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 중시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거기에 호응해서
뭐 전자권을 갖다 연합훈련하고 좀 분리시킨다든지 더 나아가서 좀 전자권을 좀 다른 조건과 좀 이렇게 바꾼다라든지 이런 어떤 좀 선택을 하면서 연합훈련 그 중단 결정 그리고 또 작년에 이미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7위로 평가받았던 만큼 그 전년도에 2018년도에 합의했던 단계적 군축 실험과 관련해서 좀 성이라도 보이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연합훈련을 갖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강하게 요구를 했고 또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서 뭐 29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또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합친 것의 2배입니다. 예.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301조 원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올해 나온 또 국방 중기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외교적 실책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김정은이 6월 10일 날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내고 6월 30일 날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고 그랬다가 7월 25일인가요? 작년 7월 네. 25일인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권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하고 최신형 공격용 무기 도입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걸 좀 당장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권한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완전히 그 권한이 무시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에 빠졌던.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그 연합 훈련을 하고 중기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에 상충되는 요구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질 않았어요. 네. 저는 그 점이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이 쏟아붓는다고 해서 또 군사 강국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청와대 일부 참모들의 착각입니다. 네. 저는 그걸 군사 강국이라는 허상이라 그래요. 네. 예, 군사 강국은 그렇게 주먹 몇 개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게 군사 강국 아니다. 그런데 일단은 뭔가에 쫓기듯이 서둘러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다 구비해 놓겠다는 이 발상이 결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보고서 나온 판단이라면은 네. 이거는 그 적절성,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론회장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게 된다고 해서 중기 계획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다른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에요. 대부분 일본은 잠재적 핵국가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이걸 전략 자산을 구비해서 그 나름대로 뭐 어떤 생존을 도모하겠다 하는 것들은 이 판단이 맞는가 어느 정도 견실한 어떤 정보와 가정 위에서 나온 계획인가 이런 것들은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청와대가 더 앞장을 섰다고. 오히려 부처보다도 우리 김종대 본부장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F-15 도입 가지고도 뭐 TV 방송 토론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이지스함 도입 문제 가지고 또 엄청나게 토론 많이 하고. 그래서 무기 체계 하나하나, 전략 무기 하나하나 도입하는 것들 가지고도 단순히 뭐 국회나 정부나 군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사회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찬반 토론을 많이 했던 그러면서 우리의 적정 수준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본 대비 몇 퍼센트의 국방비 정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어떤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완전히 다 실종이 된 거의 실종되시피 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묻지마 있어요. 구매에 국방에는 요즘 불경기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도 네. 그쪽은 돈이 넘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돈을 다 쓰질 못해요. 예를 들면은 올해 국방부에서 한 1조 4천억 깎였거든요. 네. 그 깎인 이유가 국방부가 자기 살을 깎은 게 아니고 네. 락히드, 보잉, 레이시언 이런 데서 납품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F-15 조립하고 F-35 조립하고 미사일 조립하고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돈이 세이브가 된 거예요. 네. 그게 1조 원이 넘습니다, 현재. 네. 그러니까 지금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방위 산업이 코로나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네. 그 방위 산업이 방대한 조립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인력의 밀집도가 높고 네. 그다음에 수십만 개의 부품을 하나의 무기 체계에 넣다 보니 이태리, 독일, 영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이 나라가 전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장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렇죠. F-35 공동 생산국들이 이상하게 코로나 피해를 많이 입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F-35가 계획대로 안 들어와요. 네.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조립 라인도 문제지만은 이태리에서 센서가 안 들어오고 네. 독일에서 부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전투기 생산을 못 해요.
그러면은 이럴 때 돈을 쏟아버 가지고 전투기를 더 사는 계획을 세우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은 어차피 돈이 있어도 지금 제때 못 살 형편이라면은 조금 속도를 늦춰가지고 한반도 상황 관리를 하는 게 더 지혜로운 자세입니까? 네. 이런 것들은 따져볼 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시민사회가 얘기했던 건 뭐 기종이 어떻다 이런 논쟁이라면 지금은 그런 논쟁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국방 예산을 편성을 해놔도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진 이 상황을 일단 관리하면서 조금 그 전략 자산 도입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은 계획을 수정하는 노력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상황을 외교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지도 못하는 무기를 사는 걸로 공매를 맞고 있어요. 그게 웃기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번에 왜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그 우리나라 로켓에 고체 연료를 주입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뭐 정찰 위성 발사하고 뭐 그 얘기를 언뜻 해석하면은 뭐 고체 연료 미사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 이런 계속 뭐 그랬죠. 그리고 예.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주 개발 강국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 예. 그런데 경강부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이 로켓이라는 것은 네. 대기권 성층권을 넘어 대기권 이상을 발사하는데 연료 문제도 있지만 네. 연료는 액체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그 필요한 단이 분리될 때 그 저 모터 장치라든가 네. 분리 장치라든가 네. 그다음에 센서라든가 또 심지어 엔진까지도 엔진. 예. 이게 다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다고 해서 그 로켓이 전에는 뭐 대기권에만 있다 이번에는 우주로 간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로켓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술 수준을 평가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 딱 하나 바꿨거든. 연료 하나 바꿨다고. 연료 하나 바꿨다고 갑자기 우리나라 이제- 우주 개발 강국이래. 네. 그러면은 다른 기술은 다 묶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개발입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이제 러시아에서 발사체는 수입하고 여기서 이제 국산 고체 연료를 달면은 이게 우주 강국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저 청와대는 핵 추진 잠수함까지도 보유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검토가 되고 이루어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라니까. 그 저기 이게 뭐 바세나르 체제를 비롯한 전략 물자 통제체가 갈수록 촘촘하게 짜여 있어가지고 이게 핵추진 잠수함을 하려면 이게 소형 농축 우라늄 원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농축도 한 20%쯤 되는 원자로를 소형 원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국내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거고 선상 수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바세나르 체제를 비롯한 전략 물자 통제 체제에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검토가 되고 이래야 그거를 되는 거겠어요. 할 전문가들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몇 번 연구 용역도 있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2017년에 네. 메티스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 우리 측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핵추진 잠수함을 네. 갖고 싶다. 네. 그런데 그 미국이 핵물질 이전에 대해서 네. 동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협조를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이거 문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겁니다. 네. 그런데 미 국방장관 말이 뜻밖이에요. 뭐라 그랬는데요? 핵에 관한 언급은 네. 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불법이다. 핵에 관한 협상은 국무부로 단일화돼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자체는 불법이니까 말도 나는 꺼낼 수가 없고 불법이라는 것만 얘기했다 나는. 그러고 정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라. 난 반응 없이 듣겠다. 이게 답변이에요. 이거 좀 처음 공개하신 내용 같은데? 이거 제가 직접 취재한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 그 자리에 있는 미국의 핵 통제 특히 이제 대외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국무부의 비확산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엄격하게 그게 다 책임 수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뭐 어느 나라 다른 나라 뭐 그 상대를 만나 가지고 뭐 핵 관련해서 뭐 어떤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부품이나 기술 아니 저기 이제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이 얘기가 거론되면은 그거는 이제 월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월권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적한 거겠죠. 그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돌아오는 길에 이제 미 국방장관하고 헤어지고 네. 그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이 대화를 나눠요. 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핵 추진 잠수함을 해야 되냐? 핵물질 이전은 미 국무부가 동의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걸 제3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프랑스가 떠오르고 러시아가 떠오르는데 국방부가 돌아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두 군데 다 신뢰할 수 없다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별의별 연구 용역이 있고 뭐가 있어도
여전히 제한 사항이 있고 미국이 반대하고 대화에 응하지를 않으니까 네.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선뜻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못 꺼내던 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3,600톤급 지금 잠수함이 가고 있는데 이건 디젤 엔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프로그램이 4,000톤급 이거 정말 큰 잠수함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7월에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나와가지고 4,000톤급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네. 아니 국방부에서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지금 신중리 검토 중이고 가능성만 그분이 따져보는데 요즘 뭐 화끈한 거 많이 터뜨리고 계세요. 화끈한 걸 많이 터들. 그래가지고 저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정을 해도 이번 정부에서 착수조차 못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건 먼 훗날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그 반대를 어떻게 그럼 돌파할 거냐도 방법이 없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니까요. 아니나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격한 통제 전략물자 통제 품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케이할 리도 만무하지만 이거는 미국이 오케이하는 순간 핵 비확산 자체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네.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아니 그래서 그걸 실제로 확인한 거예요. 네. 실제로 그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경항모 그건 저번 우리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저렇게 막 전략 자산 쏟아지고 이러는 거 F-35는 로키드가 공장 가동이 안 돼.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은 가능한지도 몰라. 네. 그 다음에 뭐 로켓 우주 발사 택도 없어. 일단 그 발사체에 너무 많은 기술 규제 때문에 우주 개발이 안 돼. 네. 그다음에 경항모 이것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건 저번에 우리가 다 얘기한 거예요. 막 아이언돔도 있고 뭐 별의별 뭐 별의별 극초음속 게 다 미사일 있어. 뭐 그러면은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나오는 말들이 다 북한과 주변국에게는 경계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 작년 6월이 마지막 기회였다고 지금 정 대표가 말씀하시는데 네. 왜 그 뒤에 단계적 군축 얘기를 안 했냐, 네. 그걸 걷어찼냐 네. 이러면서 이런 쪽으로 왔냐 그러는데 이게 내용이 아직까지 실체가 불분명하다면 이런 상황 즉 우리도 지금 그리고 국가 재정이 300조 쏟아놓을 돈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니까 있냐고. 국민들은 어? 생활고 때문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지금 국방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니 국방비가 팍팍 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별로 공론화가 안 돼 있고 지금 뭐 국회에서도 거의 얘기가 없어요. 없어. 오늘 다 추장관 아들 이게 그 무엇이 얘긴데. 중요한지 뭐 이런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네. 일본하고 작년에 갈등을 겪으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천명한 난 그 대통령의 뜻은 이해가 가요, 사실은. 네. 그때 일본 초계기하고 우리 구축함이 울릉도 근처에서 대치도 하고 네. 이게 뭐 거의 긴장이 조성이 되는. 그다음에 러시아 비행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가지고 실탄 사서 쏴가지고 우리가 쫓아내버리고 이런 옛날에 없었던 일을 겪으면서 야 대한민국을 이렇게 주변에서 아무나 건드리고 흔들어대면 안 되는. 우리도 좀 꼴은 갖춰야 될 거 아니야. 나 이 생각 이해가 간다니까.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과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총청하게 뒷받침하고 장기적인 우리 생존 전략으로서 이걸 사고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즉흥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려서 국가적인 대사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실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 사이에서 누가 토론을 해봤는가. 이래서 어련히 잘 알아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댓글에 뭐 뱁새가 봉황의 뜻을 아냐. 네. 그러니까 그 봉황의 뜻을 네. 실제로 뒷받침하는 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그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었거나 또는 그 계획이 이것이 합리적이고 오랜 어떤 검토 끝에 나왔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반면에 뭐 그 전시작전권은 또 나날이 늦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자는 국가냐? 우리 국가의 존재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게 우리의 생존 전략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 공유가 되지 않으면은 이 의지의 결집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는 네. 분열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주해 버리면은 그럼 국가가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더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혹은 선택과 집중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온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참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굉장히 많이 뭐 대통령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아니, 훌륭했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그것이 물론 일차적으로 북미 관계가 우리가 아까도 다뤘던 것처럼 김정은과 이 트럼프의 이 관계 자체가 이 처음에는 이제 말싸움을 시작했다가 이게 깊은 우정으로 가려다가 이게 배신으로 지금 귀결되는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지만 분명히 문재인 정부도 좀 한번 좀 성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금 김종대 본부장께서는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이 역대급 군비진강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부터 좀 내놓고 그걸 놓고 한번 토론이라도 좀 해보자. 그렇죠. 이런 취지의 말씀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일부 순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네. 제가 그 경로 바부두대 경로를 읽고 있으니까 다 읽어보고 또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이건 좀 짧게 가죠. 짧게 가죠. 이제 이 최근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오늘이죠. 네. 그 화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본격적으로 발동이 돼서 네. 한국 기업들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이게 이제 남일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이 이제 이 반도체만 이거 아주 보더라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고 이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표정이 심각해지셨는데 심각하죠. 네. 제가 그 중국에 가서 이제 외교부나 그쪽에 당정 쪽의 사람들 만나 보면 이미 작년에 우리가 아는 미국의 제재 말고도 중국의 하이테크에 대해서는 거의 미국의 모든 제재가 다 들어오고 있다. 네.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어떤 그 기술 굴기는 반드시 억제하겠다는 이런 어떤 전방위적인 그 제재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부상국이 사실은 보면은 이미 한국보다도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또 전기자동차라든가 또 금융결제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앞서가고 했죠. 있고 또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저기 광저우 그 옆에 심천 이런데 거의 당 간부들이 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시진핑도 갔다 왔고 그런데 작년에 가장 들은 인상적인 얘기는 그 중국의 공산당 중앙당 그 간부들을 만놓고 시진핑이 1시간 특강을 했어요. 그 중에 40분이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직접 이 기술을 설명하면서 공부 많이 했겠네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시진핑이 그 블록체인을 스터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천을 다 다녀오고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이게 중국의 미래를 왜 바꾸는가 이래가지고 당 간부들한테 40분을 블록체인 강연을 했다니까. 참다. 그만큼 이제 이 기술 이른바 중국 제조 2025 이래가지고 이제 기술 굴기를 강조를 해왔는데 중국이 그런 야심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미국 주도의 기술 제재, 경제 제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화웨이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사례인 것이고 대표적인 이미 사례이고. 전쟁은 저는 4, 5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 경연제로 열릴 겁니다. 그 보스턴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인공지능 학자들이 모이는 그 인공지능에 가장 권위 있는 학회예요. 그 포럼이 열리는데 이 포럼에서 한 4, 5년 전부터 인공지능 경진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매년 경진 대회에서 상위권을 중국이 싹쓸이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 핵심 인력, 인공지능의 핵심 인력을 10,000명으로 보는데 그 중에 6,000명이 중국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야 이러다 다 털린다. 이게 미국의 공포예요. 과거에 30년 전에 그러니까 3, 40년 전에 미국이 일본한테 느꼈던 공포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제조업과 부동산, 금융 이게 결국 어마어마했죠. 저 미국을 집어 삼킨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뉴욕에 가면 쓸만한 빌딩 일본이 마구마구 사들였거든. 그렇죠. 그때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미국 전체를 합친 거에 비슷한 정도로.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아마 86년인데 이런 것들을 80년대 일본에 대한 경보가 울리니까
미국이 몇 년을 준비해 가지고 일본에 쫓아가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강제로 체결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찍어 누른 그렇죠. 거예요. 엔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이제 그런 또 예. 엔화의 가치가 막 그 뭐 하늘로 본지 모르고 뛰어오르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른바 버블이 거품 경제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꺼지면서 그 합의를 체결하고 90년대부터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뭐 10년 또 지금 그게 20년 뭐 이렇게 네, 계속 네.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미국이 그때 그 경보가 울리고 행동을 취했는데 사실 그때와 유사한 건 이번에는 약간의 다른 품목들 그러니까 뭐 무역 분쟁이 이거는 말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 미국은 그 빚을 내서 과소비를 하는 나라고 중국은 돈은 많은데 너무 소비를 안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각자 내부의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무역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무역 분쟁에 불을 지핀 건 제조업이라고 보지만은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기술에 대한 중국의 도약은 공포였어요. 이건 거의 공포였다고. 그래가지고 그 경진 대회를 중국이 싹쓸이해서 없애버렸어요. 미국이 매년 하던 경진 대회도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상위권을 차지한 그 중국의 뛰어난 학자들, 기술자들이 또 상당수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제 제재 이런 것들도 뭐 무슨 공산당과 관계 있지,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계 있지, 막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뭐 유학생들에 대해서 또 푸대접하는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미국이 일본을 이렇게 엄청나게 때렸어도 미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았던 데에는 경제를 둘러싼 이른바 뭐 경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외교안보 문제, 또 정치 체제 문제 이런 거에선 또 미일 관계가 상당히 또 이제 이 싱크로율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교안보적인 그 어떤 그 정체성이 경제 갈등을 좀 무마시켰던 네.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그렇죠.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이 이번에는 네. 말을 하고 있다는 거. 네. 하면서 이제 그 특히 동아시아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굴기가 중국이 사실은 패권국이 되기 위한 의도 아니냐. 네. 지역 패권자죠. 레지널 헤게모니라고 네. 해서 그 지역 패권을 꿈꾸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남중국해에서 확장하려는 네. 움직임이라든가 인도하고 분쟁이라든가 또 대만에 대한 강압 외교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봐서 중국이 이제는 뭔가 대외적 팽창을 꿈꾸는 하나의 지역 패권국으로 야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이런 떠오르는 중국을 해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견제하는데 다 그 줄서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반중 전선인데 이 양상을 보면은 사실 중국과 미국의 양상이 저는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 경기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 추억의 인물들이라서 이 70년대 그거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무지 재밌어요. 그 네. 경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중국은 인파이터형 그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둥펑이라는 그 미사일 우주 전력 이런 걸 기반으로 조지 해서 포머 스타일이네요. 인파이터죠. 네. 그런데 미국은 칠함대 전력 같은데 보면 항공모함에 왜 F-35 잔뜩 실어가지고 아래 위로 휘젓고 구축함이 그냥 정신없이 휘저버리면은 네. 이게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쏴버리는 무하마드 알리 스타일. 무하마드 알리의 스피드와 민첩성으로 하니까 중국은 카운터 펀치 위주로 증강을 하고 미국은 그걸 무력화하는 더 신속한 어떤 공중 해상 전략. 그게 요즘 드러나는 게 왜 괌에 있던 그 전략 폭격기를 미국 본토로 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좀 뒤로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실제 드러나는 건 더 오히려 빈도수가 더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파이터 형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이른바 그렇죠. 아웃파이터. 중국이 이렇게 어떤 미국의 그 이제 접근하는 전력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뭐 항공모함 킬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막 이제 배치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우리는 좀 뒤로 빠져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게 이런 나비처럼 것이 날라서 네. 벌처럼 말이에요. 쏜다는 무하마드 알리의 교리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게 미국의 그 군사 교리가 무하마드 알리 그걸 따라하는 거네요.
예. 거기에다 마이크 타이슨을 합친 거라고 보면 돼. 핵이 있으니까. 예. 그 둘을 합친 거고. 네. 그 저기 중국은 프레이저 플러스 조지 포먼을 합친 거. 그래서 인파이터형 아이 권투 전문가시네. 예요. 네. 어떻게 비유할까? 이 네. 둘의 군사력의 성격의 지향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보니까 이 비유가 그러니까 이 맞다, 군사력의 이거야. 차이를 설명하는 건 의미고 이걸 그 권투 선수에 비유하는 건 재미. 그래서 의미와 재미를 같이 추구하시는 이런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 거죠. 네네. 네, 이어가시죠.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 안보, 외교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그래서 네. 이게 오바마 시절부터 이제 본격화해가지고 저 인도양부터 태평양까지 전부 다, 전부 다 이런 거를 그 어떤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그 세계 호로 만드는데 이 중에 핵심 개념이 힘의 다이아몬드 개념입니다. 네. 다이아몬드가 마른 목걸이잖아요. 네. 그 꼭지점에 맨 위쪽엔 일본이 있고 서쪽에는 인도가 있고 남쪽에는 호주가 있고 그다음에 동쪽엔 하와이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걸 연결하면 힘의 다이아몬드가 완성이 돼 이거를 기본 프레임으로 반중전선의 중핵으로 삼겠다는 건데 그 호주의 말입니다. 네. 저기 한반도 면적보다 더 넓은 지역에 걸쳐서 우주 감시 기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한 면적보다 더 남한 커. 면적, 호주의 네. 그 사막지대에 남한 면적보다 더 큰데 센서를 다 깔아놨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남쪽에 발진 기지로 하고 그다음에 북쪽은 일본으로 해가지고 이 힘의 다이아몬드 체제를 다이아몬드 같이 강하게 지금까지 이제 다져왔다고요. 물론 완성된 체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쿼드라고 하는 건 이 네 개를 연결했다는 의미인데 그걸 힘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도 들어와라. 그렇죠. 이제 쿼드가 지금은 이 쿼드가 쿼들리얼 레터럴 시큐리티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사자 안보 대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사자 간 안보 대화인데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도 들어와라. 이런 게 이제 얼마 전에 그 스티븐 비건 미국 그 국무부 부장관이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이제 그 허브 앤 스포크 그래가지고 허브는 미국이고 이제 바퀴살 모양으로 양자 동맹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었는데 이게 뭐 부시 때 잠깐 선보이고 오바마 때는 이른바 삼자 그래서 뭐 삼자 부지로 연결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사자로 연결했다가 우리 연결한 김에 이제 아예 칠자로 가자. 그래서 뭐 동아시아판 나토 이게 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CSIS라는 그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걸 페더럴 시큐리티 아시아형 연방 안보 개념이 어떠냐. 예, 이런 좀 페더럴리즘 여기서 나오네. 이런 용어까지도 네. 나왔고 네. 또 뭐 그 나토와 같은 그 컬렉티브 시큐리티 그러니까 집단 안보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동아시아는 그 무엇라고 딱히 규정은 못하지만 유럽 같은 뭐 단일 사령부 밑에 각 국가의 군대가 존재하는 완전히 집단군의 형태로 통일돼 있는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봐야죠. 예. 동아시아는 역사와 문화가 상이하고 지향점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럽형의 그런 블록 이런 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공포가 계속 강조가 되고 또 지금 7개국, 9개국 그 연합훈련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군사적인 어떤 교류, 협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군사적인 연결점들이 수시로 연결점들이 생기면서 과거의 양자 동맹 형태가 약화되고 네. 다자 동맹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 이제 진화인지 퇴화인지는 좀 우리가 한번 좀 그 취지와 목적 또 예상되는 결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볼 필요는 있을 텐데 아무튼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막 그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게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 저기 김종대 본부장께서 보시기에 이 압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까? 작년에 예.
그 해리 해리슨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네. 청와대 찾아오고 네. 국회의원들 관저로 불러들이고 네.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화웨이와 관계 끊으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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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과기정통위원회라고 국회에 있는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불법 행위를 했냐, 네. 우리 제재 대상이냐 이러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아직은 증거가 없다로 결론 났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때 영국 정보 보고서를 참고로 했다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이제 박선숙 의원이 그걸 이제 스터디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그 보고서를 참고했을 때 화웨이를 그 제재해야 된다는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거를 박선숙 의원이 미국 가서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네. 저는 그때 그런 거 직접 보고 또 그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그런 걸 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의 시각은 뭐냐면은 미국은 사유 프라이빗 이 저 개인 정보란 게 없다. 법 체계가 중국 정보가 요청하면 다 내놓게 돼 있다. 네. 그래서 불법의 개연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만 놓고 그것만 그러니까 갖고 한 이제 거예요. 화웨이가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민감한 국가안보상의 정보를 뭐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한테 넘길 이 개연성을 가지고 이제 제재를 가한 건데 사실 미국이 해봤잖아요. 해봤죠. 예? 그 국가안보국 NSA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그 도청망, 예. 그냥 IT 기술 이용해서 막 도청망 깔았고 하다못해 그 메르켈 총리가 사적으로 통화 내용까지 다 그것까지 도청해갖고 그 에슐론이라고 네. 미 NSA의 그 감청 위성 네. 이게 목소리를 찾아내서 감청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술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음성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 예컨대 유무선을 찾아서 이렇게 감청 플러그를 꽂는 게 아니고 그 음파가 어디에 떴는가를 유선이건 무선이건 찾아내서 그걸 가서 감청하는 네. 상당히 지능화된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미국 NSA는 미 CIA의 3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요. 냉전 시대부터 그러니까, 맹위를 떨치던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그 감청했던 거를 그 스노든이 폭로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청에다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수한 정보 활동 이걸 이제 빈틈없이 해가지고 사실상 뭐 웬만한 그 인물은 거의 다 어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또는 유무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웬만한 김 거는 본부장님도 좀 느낌이 오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재밌는 거는 국회의원 할 때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 갈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빠졌길래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한번 가보자고. 네, 네. 그런데 가는데 수행을 유엔사 참모장이 수행을 하더라고. 그 투스타 장군이.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공항에서 나한테 은밀하게 오더라고. 미스터 김 할 말이 있대. 네. 왜요? 그러니까 우리 방문자 명단에 김 의원이 끼어 계시니까 미국의 5개 정보기관에서 보고서를 보내왔다. 뭐 FBI, CIA, DIA, 뭐 NSA, 뭐 그러는데 그 사람 조심해라. 결론은 미스터 김을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유엔사 참모장이 직접 투스타가 그 사람 열흘 일정 중에 저하고 너무나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더냐 뭐 이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뭐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가? 그런데 차차 하시게 될 거래. 그래서 전 과정에서 내가 뭐 궁금한 게 열람 많잖아. 그 뭐 사드가 어떻고 MD가 어떻고 태평양사는 어떻게 구성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헌신적인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 다른 의원한테 설명해봤자 알아먹지도 못해요. 저니까 알아듣지. 그래서 실제로 그 설명 들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요코스카에 가니까 거기에 유엔사 기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공군이 출격 횟수가 9배가 늘어났더라고. 중국 전투기 뜨는 만큼 같이 떠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 여행이 끝나고 그 참모장이 저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것 같아요. 썼겠죠. 그래가지고 뭐또 그거 쓰려고 이렇게 잘해준 거예요. 그래요? 관리 대상인 거예요. 관리 대상. 많이 알더라고. 느낌 팍팍 오지 않아요? 아니 좀 느낌이 뭐 그래서. 저도 예전에 관리 대상이었어요. 그래요? 그 초청도 받고 갔잖아요. 초청 받은 게 아니고 제가 가겠다 했는데 아무튼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라고 제가 깜짝 놀랐던 이런 기억이 있었죠.
아무튼 뭐 그런 우리가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네.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드는 건 분명해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미중 관계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빨라졌다. 좀 빨라졌어요. 속도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속에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곤혹스러운 이런 네. 어떤 부분들은 좀 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원칙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때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딱 우리의 기준을 명확히 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뭐 상호 방위 조약이나 그 위에 뭐 소파 비롯한 여러 가지 법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백히 상호 방위 조약이니까 양자 조약이니까 이걸 넘어선 지역 동맹화 특히 중국을 겨냥한 형태의 동맹 관계로의 변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좀 미련을 못 갖도록 하는 게 뭐 초기에 갈등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뭐 미국은 중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하지만 또 이 또 뭐 한 나라 내부의 민주주의도 중요합니다만 국가들 사이의 민주주의, 주권 존중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 중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그 닉슨 독트린은 실패했다. 네. 그 중국을 키운 건 실수라는 이야기고 이제 두들겨 패겠다는 얼마 선전포고를 전에 그 했을 때 그 조 바이든 그 민주당 후보도 고해성사했어요. 예. 네. 그러자 최근에 인민일보에서 3개 면을 할애해 가지고 네. 26개 반박문을 내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중국의 뛰어난 학자들을 다 동원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26개 반박문을 국내 보도한 언론이 없어요. 그걸 좀 읽어봐야 돼. 유일하게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네. 그걸 읽고 한겨레 신문에 쓴 글이 있습니다. 네네. 그 내용에 의하면은 그 중국의 반박문의 문제점은 너무 표현을 모호하게 해서 오해를 많이 산다. 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그걸 잘 안 한다. 그다음에 중국 예외주의가 있다. 중국은 특별하다는 의식입니다. 네. 중화 뭐 이런 민족 의식 자극하고 이런 예외주의가 아직도 있다. 세 번째는 패도의 정치를 버리고 왕도의 정치로 나가는 네. 조금 더 어떤 그 저 구체화된 정책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중국이 변명만 하려는 걸로 안 통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봐야 될 이제 게, 지적을 했는데 예, 상당히 그렇죠.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나 뭐 단체나 국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들 중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그러는 어떤 세력들도 있겠지만 중국이 잘 돼야 더불어 잘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정어린 충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게 있거든요. 있죠. 대표적으로 키신저죠. 헨리 키신저. 구분을 못 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 과민 반응하는 그런 태도부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느낌도 좀 강하게 드는 거죠. 근데 중국과의 갈등은 미국도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그 저 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저기 예. 뭐 미국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중국이 얻어 터지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양상이 재밌는 게 일방적이냐고. 뭐냐면 예.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하다 말겠지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양국 사이의 경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기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상호 의존성이 워낙 강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게 점입가병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타전 양상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의 피해를 입더라도 너한테 20, 30의 피해를 입히면 내가 이기는 거다. 이런 어떤 정서들이 좀 강해지게 특히 이제 그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그런 정서들이 좀 강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이익의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양자의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또 틀림없는 그 것 부분 같아요. 언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네. 그 조금 더 이거를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네. 좀 상당히 그 섬세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평화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많이 짚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도 계속될 성격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차분히 또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오늘 평화로 오늘은 여기까지 네. 방송을 진행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